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유튜버 머니볼 ESG 투자자문 여의도 찐 고인물 김현우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또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이제 또 주식에 대해서 오늘 물어볼 텐데 많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저번에도 2시간 넘게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오늘도 네, 좀 많이 잘 부탁드려요. 예, 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예. 이야기 잘해 주셔서 먼저 저희가 질문을 사전에 이제 몇 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전에 어제 그 국장에 큰 이슈가 하나 있어서 이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예. 그 공매도 이번에 통과됐죠. 공매도가 통과되는 순간 2차 전지 그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그 2차 전지 레버리지 하루에 50% 올랐다가 그 다음날 22% 폭락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경우 처음 보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저도 2001년부터 저도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고, 예, 뭐 주식이든 저는 또 선물 옵션 파생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을 봤는데, 콜 옵션이 하루에 193배 나는 걸 처음 봤어요. 193배. 예, 어제 이제 하루 만에 193배가 났거든요. 콜옵션에서. 그래서 이렇게 급등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보통 이제 옵션 시장에서도 풋옵션에서 뭐 100배, 200배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콜옵션에서 이렇게 터진 거는 2002년 2월 이후에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하루에 8%, 9% 갈 때고 하루에 어제는 2차 전지가 주도해가지고 뭐 20% 뭐 대부분 막 그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에 이런 시장이 오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고 대부분 경력 많으신 트레이더나 이제 매니저분들도 어제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여의도가 좀 술판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예. 어떤 분들은 아쉬워서 술을 드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좋아서 드셨을 거고 아마 슬픈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들 이런 공매도 때문에 이게 그 발생이 된 사건이잖아요. 예. 먼저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개념도 같이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매도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식을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매수를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그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헤지 펀드들이 많이 구사하는 이제 방식의 트레이딩이죠. 예, 저도 사실 그 헤지 펀드 매니저 할 때는 사실 공매도를 해봤었고요. 트레이딩을 빌려서 매도를 해봤었는데 사실 헤지 펀드들 중에서도 이 공매도 위주로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제 뭐 국내 헤지 펀드 매니저들도 있고 해외 그 헤지 펀드 매니저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공매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공매도는 이제 대부분 이제 선진 주식 시장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나쁘다. 이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요번에 이제 스탑을 건 거는 공매도를 금지하게 한 거는 외국계 증권사들 또는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이 한국하고는 다른 룰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불법적인 이 공매도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제대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제도적인 취지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개인들한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잘못 이해가 돼서 뭐 외국인들은 별로 비용도 안 내고 뭐 마음대로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그렇게 공매도를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한 형평성 있게 외국인 투자자든 한국 투자자든 이 형평성을 맞춰주는 뭔가 제도가 수반이 돼야 된다. 예, 이게 이번 공매도 금지의 취지인 것 같고 그 취지를 위해서 당분간 스탑하는 이 어프로치 이런 상황은 저는 납득이 돼요. 근데 이제 혹자들이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내년 뭐 총선을 때문에 인기몰이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적절한 지금 스탑이다. 왜냐하면 사실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뭔가 한번 딱 스탑을 해놓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공매도가 이제 스탑된 게 시스템 재정비를 위해서 왜냐하면 주가 조작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스탑을 하고 나중에 다시 재개를 할 것이다. 네. 저도 이 공매도 그 워낙 이제 핫하길래 관련 주식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등락이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예.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환호하시는 반면에 예. 외국계 뭐 이제 증권사나 아니면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뉴스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빌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의 외국인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갈 거다. 뭐 주식시장은 이제 자유롭게 트레이딩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걸 강제적으로 막아버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금융시장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많이 퇴보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사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계 투자자들의 그 성향이 다양합니다. 이제 장기 투자하는 이제 인덱스 펀드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연기금 당연히 한국 주식 투자를 해야죠. 한국 주식도 글로벌리 봤을 때는 굉장히 뭐 MSCI 디벨로핑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롱텀 자금들이 굉장히 한국의 외국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보통 아까 말씀드린 헤지 펀드 그런 쪽에서 또는 뭐 매크로 펀드 뭐 이런 쪽에서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포장 뭐 제가 이렇게 결론 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좀 과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사실 그 뭐 금융 위기 때마다 사실 저희가 공매도 금지했었어요. 한국 시장이 이 공매도 금지가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특출난 뭐 그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제도 정비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들의 형평성에 맞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헤지펀드, 해외 헤지펀드 기준에서 제도를 만들어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제도 정비가 좀 제대로 돼서 좀 건전한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공매도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 또 필요한 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뭐 그런 이제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인 부분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이게 헤지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헤지 펀드. 그러니까 헤지 펀드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작이 이 공매도가 가능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고 이 약세로 갈 것 같은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공매도가 되면서 이 헤지 펀드의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주식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좀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제도적인 정비가 되고 나서 당연히 공매도가 이제 허용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매도 허용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사태를 특히 이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결국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공평하게 해야 된다. 사실 개인도 대차거래해서 공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쉽지가 않고 뭐 빌리는 비용 자체도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형평성 있게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자본시장 개방을 했잖아요. 한국은 주식시장 개방했고 건전한 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는데 이 룰 자체가 국내 투자자하고 형평성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제도 정비가 좀 제대로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2차 전지 폭등 폭락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제가 이제 지하철 타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그 종합운동장역 거기 사람들이 막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LG 트윈스가 23년 만에 그죠? 23년 만인가요? 아니다. 30년 만에 지금 한국 시리즈 올라가가지고 지금 한국 시리즈 하고 있어요? 지금 6시 반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LG 팬들 제 친구들 많은데 어떡하냐 마음이 지금 거기 가 계시네. 그래서 아니 저는 LG 좀 뭐 지금 야구를 보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데 그 LG 팬들이 그래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맞다. 그리고 지금 그런 거죠. 2차 전지 폭등 이야기 해주셨는데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 상한선 하한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처럼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제 2차 전지 레버리지 50% 올랐단 말이에요. 일단 오늘 22% 빠졌는데 제가 주변에 물어보니까 국내 ETF에는 상한가가 없는 거를 다들 모르시더라고요.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던 게
원래 선물 상한가가 10%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코스닥 150 선물이라고 네, 코스닥 알겠습니다. 지수에 이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10% 가길래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15%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선물 상한가도 예전보다 더 넓어졌던 거고. ETF는 이제 그 상한선 하한선이 더 넓다는 거. 네,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네, 이게 한번 당해봐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20몇 년 내에 이런 경우가 아예 그냥 국장 자체의 역사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옵션을 그렇게 오래 거래를 많이 해봤는데도 진짜 콜에서 하루에 190배 나온 건 처음 봤어요. 이어서 또 질문해 볼게요. 최근에 주가 조작 사태가 터졌잖아요. 제가 지금 본 걸로만 한 3번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국장에 사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주가 조작 사태, 특히 중소형주로 당연히 하겠죠. 그 피해는 당연히 개인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중소형주도 아니에요, 사실. 소형주도 아니고, 뭐,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거의 뭐 2조, 3조 하던, 기업이었고, 그 전에 이제 뭐, 그 라더견 일당 그분들이 했던 그것도 뭐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주식들, 그냥 뭐 회사들이 나쁘지 않은 회사들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이 참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믿고 이거 한국 주식 할 수 있겠냐, 이런 좀 불안감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만 국내 주식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그 자문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문사에서 또 잘못하면 또 리딩방처럼 제가 이제 뭐 선행매매 하지도 않지만 괜히 국내 주식 얘기하면 저 사놓고 저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얘기한 거 딱 한 종목 있어요. 그 맥커리 인프라. 그거 말고는 국내 주식 얘기는 아예 하지 않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래서 진짜 정부를 믿고 금융시장이라든지 한국거래소를 믿고 계속 중소형주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부담감이라든지 불안감 계속 되실 것 같아서 저도 뭐 어떤 해답을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싶은데 해답을 모르겠고 그래서 좀 뭐 인덱스라든지 뭐 ETF라든지 뭐 이런 좀 포트폴리오로 좀 하시는 게 국내 시장에서는 당분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역시 주식은 안전주가 아무래도. 네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사건을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피해를 본 것도 그렇지만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열심히 회사 잘 굴리고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세력들이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원래 가치들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서 이제 제자리를 찾더라고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 종목을 잘못 찍게 되고 그런 거 보면 참 굉장히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경영자나 주주들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회사의 그 사업 방향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매출과 뭐 영업이 극대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노력을 하실 텐데 엉뚱하게 이제 말려들면은 사실은 이제 회사의 이제 본질하고 다르게 이제 평가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조작 세력한테 이제 평가를 이제 매도당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빨리 좀 마감이 돼서 한국인 투자자들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좀 제대로 좀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도 이게 좀 빨리 언제 해결이 된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사실 놀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가장 충격적인 이제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이제 많이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잡히니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급하게 질문 바로 시작하느라고 경력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네, 이사님, 거의 지금 주식 투자를 25년 이상 해오고 계시잖아요. 어디서 근무하셨는지, 주식시장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경력 먼저 좀 많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능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좀 경력이 다양합니다. 근데 가장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경력은 이제 그 헤지펀드 매니저고요. 제가 그 어렸을 때부터 뭐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뭐 선물 옵션을 이용한 차익 거래, 아까 헤지펀드 말씀드렸지만 뭐 롱숏 거래라든지 뭐 다양하게 헤지펀드에서 쓰는 전략들 거래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많이 할 때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더들 보면은 막 화면 막 8개 있고 막 이
바쁘잖아요. 바쁘게 매매하고. 예, 그렇게 제가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점심도 맨날 시켜 먹으면서 막 데이터 굉장히 분석 열심히 하고, 그때는 이제 제 어릴 때는 또 한라인이라고 있었어요. 예, 한라인 아세요? 한라인? 한라인 모르겠어요. 예, 전화를 들면 브로커가 바로 받아요. 버튼을 안 눌러도. 왜냐면 매매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그런 것도 써보고, 와. 정말 굉장히 그 매매를 많이 하는 트레이더, 헤지펀드 이렇게 한 10년 정도 했었고, 또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제가 이제 해외 펀드 운용을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해외 펀드 운용을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재간접 펀드 운용이라고 하는데, 해외 펀드 운용하게 되면 또 재밌는 게 해외 운용사들을 또 많이 만나게 돼요. 예,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큰 운용사들, 뭐 블랙락이나 뭐 JP 모건, 뭐 아문디, 뭐 이런 데 가서 뭐 매니저들도 만나보고 뭐 이런 경험도 좀 했었고, 그런 그 소통을 하면서 해외 운용사들이 이렇게 운용을 하는구나. 또는 이제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 운용 그 매니저들도 만나보고, 이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어프로치해서 운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직접 운용한 게 한 10년, 그 다음에 간접 운용, 그러니까 해외 매니저들의 운용하는 걸 그 보면서 해외 펀드라든지 해외 ETF를 사는 거를 한 10몇 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 좀 스펙트럼이 조금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넓다 이렇게 저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장점인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이 이제 새로운 ETF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ETF를 설계도 해보고 상장도 시켜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해외 운용사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알고, 그 다음에 국내 운용사들, 국내 그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들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많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큰 넓은 스펙트럼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경험을 했었고, 국내 운용사 위주로 계속 근무를 했었는데, 한 재작년부터 여기 자문사에 조인을 해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자문상품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살아오신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정말 치열하게 사셨네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또 선진국의 그런 감사합니다. 그런 선진국의 시스템을 많이 배워 오셨겠네요. 근데 이제 고민하는 건 사실 같아요. 네, 제가 이제 핌코나 저기 블랙락이나 거기 CIO들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현지 가서 만나보고 하면 결국은 고민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매니저, 한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 심지어 그런데 블랙락의 매니저 사실은 고민하는 게 같습니다. 다 저 연준이 뭐 할지 쳐다보고 있고요. 미국 실업률 어떻게 될지 쳐다보고 있고, PCE 보고 있고, 다 데이터 보고 있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 특출나게 큰 운용사의 유명한 매니저라고 해서 특출난 이런 재주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계속 그걸 수차례 봤었고, 특히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서 단기간에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 또 단기간에 또 엄청 많은 또 돈을 까먹는 그런 그 케이스도 많이 봤었기 때문에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투자는 겸손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어떤 특정인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첫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서미숙 작가님처럼 그런 이제 자기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지, 어떤 특정인을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 그리고 아까 공매도 얘기도 하실 때 보면은 해외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우리 이제 매도 못 치니까 한국 후진 국가 아니냐,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을 또 만나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한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 하긴 그렇지만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 포지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조지 소로스가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위안화가 급락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는 위안화 급락에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지 소로스 같이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겠지. 이런 순수한 게 이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약탈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리하게 이야기.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업자들 얘기를 믿지 말라고 한 게 조지 소로스 그러죠.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뭐 많이 나오잖아요. JP 모건의 뭐 그 오랜. 저는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 회사에 유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헤지 펀드나 뭐 유명인들의 얘기를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자기 포지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그 중요한 이야기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 투자의 기준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 정말 모든 고수부터 주린이까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투자에는 진짜 정석 말 그대로 기본이 필요한데 네. 우리가 이런 기본 마인드로 중요한 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해주셨던 네. 그 외국 사람들 이야기들 공감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채권왕들 채권 완전 대장들 세계적인 네. 대장들 보면 당연히 경기를 안 좋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기를 안 좋게 이야기해야 네. 경기가 떨어져야 채권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포지션이 유리하게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채권을 안 사죠. 네. 경기가 불황이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야 채권을 사는 거죠. 네. 뭐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유명한 채권왕 뭐 군드라흐라든지 아니면 뭐 빌 그로스 뭐 이런 분들 보면은 결국 롱텀하게는 채권 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채권 사라는 얘기고 뭐 단기적인 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채권 하우스들도 어떤 데 보면 뭐 이머징 마켓만 또 투자하는 채권 하우스들이 있어요. 뭐 영국 같은 데 가보면 뭐 그런 데 가보면 거기 CIO들은 이머징 마켓 채권 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듣고 보면 논리적으로 또 틀린 것도 없어요. 저기 위안화 채권, 중국 채권 지금 금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너무 이제 한 방향에 쏠려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예, 예. 네, 지금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한 방향에 쏠려 있는 그런 대형 대장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조금 걸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데 맞습니다. 자기 포지션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채권 이야기도 경기가 떨어져야 내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자기가 걸은 거기에 그거를 이제 안 좋게 얘기해서 자기 자산이 올라가게 만들도록 언론 플레이의 언론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렇죠. 거. 이런 얘기 100% 믿고 투자하면 우리가 안 좋은 손해를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이미 다이먼도 금리가 7% 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사람이 7% 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JP 모건이라는 큰 회사가 있잖아요. 밑에 뭐 많은 매니저들도 있고 트레이더들도 있을 텐데 니들 함부로 채권 그렇게 사지 마라. 이 얘기예요. 맞아요. 그 얘기를 CEO가 세게 얘기를 해줘야 밑에 애들이 안 한다고요. 예. 그죠?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도도 깔려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문으로 볼 때는 피상적인 그런 얘기들, 그냥 딱 워딩 자체만 이렇게 계속 딜리버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속뜻이 뭔가 이런 부분을 저는 사실 고민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많이 좀 접해봤기 때문에 이런 저런 좀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뭐 유튜브에서도 공유를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얘기 들어보면 투자의 스타일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채권 하시는 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을 해서 나만의 안전한 투자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예. 네.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예,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중동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주식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초반에 다들 이야기했었는데, 전쟁이 점점 이제 되면서 기름값 한번 출렁이었었죠. 그렇죠. 최근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런 전쟁들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또 전쟁이 중동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 전쟁은 주식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어떻게 예측하시고 계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전쟁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공급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오펙 플러스가 또 희한하게 또 러시아한테 또 같이 하게 됐잖아요. 뭐 그런 이제 상황.
그런 상황이 또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충돌, 이거는 사실은 좀 예견하기가 어려웠죠. 갑자기 또 일어난 테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쟁도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예견된 전쟁, 갑자기 일어난 테러, 뭐 9.11 테러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의 충격은 뭐 있는데 이 충격이 지속 가능한 경우가 되려면 이게 이제 결국은 공급망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 그걸 봐야 되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잘 결론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요즘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만큼 이제 사람들한테 좀 잊혀져 가고 있는 전쟁이 되고 있고 그만큼 전쟁 이슈는 초반에 좀 임팩트가 강하다가 천천히 이제 좀 잊혀지면서 좀 화해점을 찾아가는 좀 지루한 좀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재적인 뭐 위험 요소는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의 공급망에는 지금 보여지기까지는 큰 임팩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공급망 이야기 하셨는데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나 그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 공급망의 그 포지션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급망 이슈가 저번 전쟁처럼은 되지 않을 거다. 네. 그리고 아까 9.11 테러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당시에 9.11 테러 났을 때 미국장 3일인가 4일 정도 쉬었었다고. 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네, 그 같은 테러인데도 완전히 이제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 의미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미국은 정말 중심부에서 터졌기 때문에 쌍둥이 빌딩 거기 주식시장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펜타곤이죠. 펜타곤은 이제 미국 힘의 상징이잖아요, 사실. 펜타곤이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안전해야 되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밟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상황이 정말 상상 못했던 상황이었고, 전쟁이 정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뭐 테러도 뭐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급하게 금리를 대폭 인하했죠, 그때. 2001년에. 그러니까 뭐 비상사태인 거죠. 국가 비상사태였던 거고, 지금은 사실은 뭐, 미국이 가장 큰 임팩트의 이제 그 경제적인이나 뭐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서 가장 그 핵심 영향력이 가장 큰 나라인데 거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은 이제 국지전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뭐 사우디, 중동 이렇게 이제 유가와 연동이 될 수 있는 나라와 어떻게 확전이 되느냐 사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예. 네. 다음 이야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들 얼마 전에 금리 동결을 했잖아요. 네. 지금이 이제 저번 동결했을 때랑 이번 동결했을 때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같은 동결인데 긴축이 다들 길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고도 하는데 또 채권 가격 보면은 막 5%까지도 가서 되게 긴축이 길어질 거라고들 해석을 하긴 하는데 진짜 금리가 아무래도 이제 인상이 끝났다라는 포커스로 또 이번에는 맞춰지고 있더라고요. 향후의 금리 방향, 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FOMC가 좀 다르게 해석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긴축을 작년부터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긴축에 대한 효과가 나왔냐, 안 나왔냐. 예. 근데, 최근에 보여지는 이제 데이터들은 이제 긴축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 상황을 유지만 해도 이 자체가 긴축이라는 거죠. 그잖아요. 기업들이 1%, 2%대 대출 받아서 쓰다가 지금 기준금리 5.5%인데 그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7%, 8%로 대출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 자체로 긴축인 거죠.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도. 예, 그래서 이런 컨센서스가 좀 이게 시장에 퍼지면서 뭐 페드 와치라고 하잖아요. 가장 이제 금리의 이제 방향성을 이제 보는 이 어떤 뭐 컨센서스 지표인데 이 지표가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하반기 정도는 인하 쪽으로도 뭐 나오고 이게 이제 좀 쉬프트가 되면서 긴축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 뭐 지난주 보면 이제 고용시장 논팜 페이롤 지수라든지 이런 이제 데이터 상에서도 일부 긴축의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 이 자체가 좀 시그널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준이 더 이상 금리의 경로를 어느 정도 스탑을 하고 내년에는 좀 더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안 좋게 나오면 좀 긴축보다는 완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실세 금리,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제일 많이 보죠. 5%까지 갔다가 지금 4.6% 정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5% 다시 이제 터치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채권의 저점 그리고 금리 고점이 단기 고점 정도는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저도 5% 올라갈지는 몰랐어요. 사실 뭐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는데 어찌됐든 지금 이 긴축이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면은 사실은 뭐 아무리 좋아도 기업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가게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지 않게끔 연준이든 뭐 계속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완화적인 거를 좀 기대를 내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는, 이제 긴축 효과가 저번에는 저번까지만 해도 많이 안 나왔었다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효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니까, 시장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방금 채권금리 5%도 이야기 하셨었는데, 만약에 채권을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채권에 투자하면 다 5% 정도 수익 나시는 줄 알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높아졌었죠. 그럼요. 엄청 네네. 높은 금리죠. 역사적으로 봐도. 예,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잖아요. 예, 요거는 사실은, 요건 데이터 제가 잠깐 끊고 데이터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금융위기 전인가, 2001년인가, 2002년인가, 2008년인가 그때 수준 전이라고. 그렇죠. 2007년 때보다도 지금 더 높은 금리죠. 지금 그리고 금리 얘기하셨는데 여담입니다만 요즘 가계 부채 심하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그럼요. 금리를 한 달에 한 번씩 0.5%씩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번 달 지금 카톡 계속 와요. 네. 와. 조금 올라가는데 이거 다 해보면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한국도 기준금리 3.5%까지 올렸고 지금 더 이상 못 올리는 상황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힐링 형제 아드님 저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볼모예요. 못 올리게 우리가 막고 있는 겁니다. 왜? 가계부채가 많아서. 바지근육 부채가 많아서. 예, 그래서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지금 심각하게 빨리 올라오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죠,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 상황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금리를 조금씩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도 한두 개씩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물론 오늘 호주는 또 올리긴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중앙은행은 사실 금리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금리 경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한국의 장기채 같은 경우가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 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볼모잖아요. 네. 네. 잠시만요. 형님 지금 다시 할게요. 네. 이사님 지금 말씀 금리 이야기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이버에서 금리 검색하면 전 세계 금리를 다 나오잖아요.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뭐 호주, 영국, 프랑스 이게 선진국들 다 나오는데 일본 엔화가 지금 엄청 저점이잖아요. 약세죠. 네, 어제 보니까 거의 뭐 최저점 또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금리가 일본만 지금 거의 완전 제로 금리를 지금 수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네. 제로 금리를 유지할수록 정부에는 타격이 클 텐데도 저는 궁금한 게 일본이 금리를 올릴 때가 됐는데 안 올리고 지금까지 이게 버티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금리의 가장 큰 요소,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요. GDP 성장률이에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GDP 성장률하고 금리하고 거의 물론 이제 시간차는 있지만 같이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기 GDP 성장률이 0이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EU, 유로, 일본 항상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물론 이제
유럽은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보면은 장기 성장이 없는 거예요. 예, 일본은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사실은 성장이 제로인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제로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왜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채를 투자해도 괜찮냐? 우리나라 지금 장기 GDP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2% 뭐 초반 뭐 이렇게 생각을 뭐 이제 한국은행이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보통 업계에서 그렇게 보거든요. 2% 초반이다. 그러면 지금 3.5잖아요. 네. 그러면 2%까지는 장기적으로 내리는 게 맞죠. 네. 그래서 미국도 뭐 GDP 성장률이 뭐 3%, 4%대 4% 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3%대면 지금 5.5면은 장기적으로는 3%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를 밀고 땡기고 하는 역할을 이제 중앙은행이 하는데 이 중앙은행의 역할은 이거를 밀고 당기고를 하는 거지 이 금리의 가장 큰 긴 방향성은 GDP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건 뭐 제가 유식한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예, 뭐 그게 맞더라고요. 또 보면, 예. 맞습니다. 원래 경기가 좋을 때 그 금리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로 금리인데, 네. 저도 왜 이 얘기를 또 했냐면 그 최근에 일본 주식이 그 잃어버린 30년을 찾았잖아요. 그렇죠. 워런 버핏도 지금 한 작년부터인가 해갖고 이렇게 막 그 들어간다고 계속 뉴스 나오는데 5대 상사 사고 있죠. 네. 네. 이게 지금 이 이유 중에 물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저금리이기 때문에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금리로 은행에나 이렇게 그 저축을 해갖고는 당연히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그 네. 주식이나 이런 데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네네. 부분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왜 이렇게 금리를 적게 유지할까라고 궁금해서 의견을 여쭤본 거거든요. 올릴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이 안 되는 네. 거예요. 제가 아까 한국이 왜 올릴 형편이 안 되냐. 우리가 볼모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일본도 올릴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채권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미국 2년물, 10년물 뭐 5%까지도 이제 넘어섰었는데 채권 금리가 거의 웬만한 주식보다도 더 큰 변동성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채권 투자도 그래서 사실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좀 덜한데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채권 투자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채권 투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인적이지만 저는 포커스가 완전히 ETF하고 주식에만 저는 미국 주식에만 돼 있어요. 근데 채권 투자를 주변에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이 채권 투자가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채권은 공부를 많이 하면 그래도 공부한 대로 좀 되긴 돼요. 네. 주식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채권 쉽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메커니즘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메커니즘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용어로 이제 듀레이션, 그 다음에 크레딧 요 두 개만 이해하시면 이제 채권은 거의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거는 뭐 전 당연히 추천을 하고 특히 요즘 같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요런 그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죠? 진짜 없는 기회죠. 미국 국채를 샀는데 1년에 5%를 준다. 그런 안전자산을 샀는데.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 초에 이제 미국 국채 투자하라고 했는 사람들이 조금 욕을 먹고 있죠.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빠져서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갈지를. 그렇죠.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계속 10년물 이렇게 많이 오를지 몰랐죠. 근데 어찌됐든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 기회죠. 왜? 미국 국채는 이 뭐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남들이 손해 보고 있을 때 지금 미국 국채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좀 혜택인 거죠. 남들 물린 상태에 들어가는데 물릴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권을 좀 뭐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만 더 공부하셔서 뭐 미국의 장기채나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는 사실은 그 주식에 대한 또 선호도가 떨어지는 또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다양한 자산을 보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배당 주식 또는 미국의 리츠, 이런 게 올해 좀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리츠나 배당주 4% 5% 주는데 변동성이 있고, 기업 리스크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는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비슷한 배당 수익률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괜찮은 주식들도 지금 같이 좀 빠지고 있다. 이런 것도 채권을 같이 보면서 이런 포인트로 채권 금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배당 주식들의 이 그 민감도, 움직임 이런 걸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방금 또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 리츠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업용 부동산. 네. 제가 지금 왜 여쭤보냐면, 미국에 지금 이제 긴축위기, 어떤 위기, 올 초에 중소형 은행위기도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이제 그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위기들이 하나둘씩 지나갔는데, 딱 하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아직 안 왔단 말이에요. 미국에 저 이런 뉴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공실률 20% 증가, 네. 그리고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100%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수백억씩 들여갖고 은행돈 들여서 그 건물이나 이런 빌딩들을 굴리는 걸 텐데,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제대로 유지를 못하고 망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일하게 안 온 위기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지금 상황이? 그 리츠 쪽이 금리가 올라갈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갭 투자랑 똑같아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예. 은행 대출 금리 이자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리츠도 똑같아요. 결국은 선순위로 은행한테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줘가면서 생기는 이제 임대 수입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자가 올라갔잖아요. 이자가 올라가니까 배당금을 적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경기도 안 좋은데 임대한 임차인한테 임대료 막 올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지금 막 공실률도 올라가는데 그거 어떻게 올립니까? 나가버리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불리한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쪽 펀드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데, 근데 미국의 이제 리츠들은 그나마 저는 좀 괜찮다. 왜냐하면 대형 리츠들은 굉장히 분산이 또 많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리얼티 인컴 이런 거 보면 미국 전역에 막 만 몇천 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스팟이 그래서 세븐일레븐 무슨 타겟 이렇게 해가지고 그로서리 스토어 영국의 센스부리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제 제대로 임대료가 안 들어와도 많이 분산이 돼 있고 이미 괜찮은 퀄리티 있는 자산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리츠 ETF는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살만한 저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의 리츠는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한데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 있어요. 예, 한국의 리츠는 조금 그런 또 리스크가 그러니까 미국만큼 이렇게 분산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리츠 얘기해서 좀 그렇겠지만 어떤 상업용 부동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 리츠 하나에 들고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산이라든지 이런 집중도가 이제 한국 리츠는 좀 더 있기 때문에 좀 더 미국 리츠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또 리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한국 이야기 하셔서 생각났는데 제가 뉴스 기사를 최근에 봤어요. 청담동 P 호텔 거기 이제 헐고 거기 이제 30몇 년에 주상복합을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쪽 사업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 회사들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있는데 와 전부 다 국내 대형 은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담동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게 지금 엎어지게 생겼대요. 근데 1순위도 그렇고 2, 3, 4, 5순위가 2, 3, 4순위가 전부 다 우리나라 초대형 은행급들이에요. 근데 네. 1순위까지만 돈을 받고 2, 3, 4, 5순위는 돈을 다 몇백억씩 날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한국에서도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런 뉴스를 좀 봤거든요. 지금 한국은 이미 많이 와 있죠. 예, 그걸 이제 업계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순위 중순위 해서 대출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네. 이제 디벨로퍼가 어떤 주상복합에 이제 그림을 그려서 돈을 모집을 해서 져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평당 예를 들어서 뭐 워낙 노른자리 땅이니까 평당 1억이라고 칩시다. 엄청나네. 평당 1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분양이 안 되죠. 평당 1억에 해야지 수지 타산이 맞아서 선순위 이자 주면서 자기가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으면은 평당 1억에 못 만드는 거예요. 네. 평당 1,000만 원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런 땅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상했던 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이 레벨이 나와줘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그 미분양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최근에 이 뉴스도 봤어요. 그 울산인가 어디에 그 대형 건설사가 처음에 이제 그 입찰해갖고 아파트 지으려고 했다가 네. 미분양 날 것 같으니까 뭐 계약금 몇백억 날리는데도 미분양 사태 나서 더 손해보느니 안 하는 게 낫다고 그 처음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H 그 건설사들이. 네. 한국의 지방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서울도 많지만. 지방은 더 심하죠. 더 심하겠죠. 네, 그렇죠. 지방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더 좀 위험하죠. 분양이 특히 이제 뭐 저기 뭐 대구라든지 뭐 이런데 지금 굉장히 지금 PF들을 많이 했다가 지금 이제 많이 다시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분양이 안 되면 사실 계약금 날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빠그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 뭐 작년부터 이제 뭐 새마을금고 사태부터 해서 레고랜드 사태에서 한국의 PF 시장이 굉장히 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막았어요. 작년 말에 정부도 나서서 이렇게 막긴 했는데 언제까지 이게 막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뇌관이죠. 한국은. 그러니까 뭐 예측하기에는 뭐 내년 총선까지 정도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한꺼번에 터질지 이제 그게 문제죠. 네. 쉬어가기 질문으로 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1억 원 투자 이야기 해보려고 해요. 네. 이사님 갑자기 그 1억 원 생기시면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네. 최근에 또 혹시 생각이 바뀌신 것이 있는지 어떤 자산들 눈여겨보고 계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좀 편한 투자?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높은 투자. 뭐 제가 이제 편하다는 거는 이제 사실 투자하고 나서 뭐 마음이 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정말 그 달관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그 이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들 이제 노출이 돼 있죠. 근데 저는 확률 높은 투자를 항상 강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고 확률 높은 투자. 그러면은 주식은 사실 메이저리그 시장, 미국 주식을 할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1,300원이 넘는 환율에서 내가 그 미국 주식을 다 환전해서 그 미국 주식 뭐 QQQ든 SPY든 뭐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가면 사실은 그 환율도 저는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된 환해지 ETF, QQQ라든지 SPY 같은 환해지 ETF들이 있어요. 심지어 2배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은 조금 레버리지를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살짝. 그래서 한국에 상장된 미국 환해지 주식, 그걸 한 4천 정도 투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베트남, 일본 같은 아시아 주식, 이렇게 좀 투자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은 이제 한국 장기 채권. 뭐 장기 채권 자체를 사도 되고 ETF를 사도 되는 거죠. 그러고 1,000만 원은 미국 장기 채권인데 이건 이제 환해지 안 하고 사는 거죠. 그 뭐 TLT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1,000만 원은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환해지가 없죠. 환해지 없. 그래서 저는 위험 자산을 좀 환해지하고 환노출을 같이 좀 넣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뭐 환율 레벨에서 다 그 달러 자산으로 가져간다 이러는 건 조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이면 사실 원화 기준에서 수익률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환해지 자산도 좀 넣고 환노출 자산도 조금 넣는데 일단은 장기 채권 쪽 그리고 미국 주식 이게 가장 좀 확률이 높은 지금 수익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도 사실은 지금은 괜찮은 대체 자산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기관들도 해외 유수한 기관들도 사실 비트코인으로 계속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예. 블랙락 같은 데도 이제 현물 ETF를 만들고 싶어 하고 아직 못 만들었지만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주류 사회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큰 자산군이 됐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가치가 있다 없다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의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수준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도 일부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좋은 말씀 몇 가지 해주셨는데 먼저 확률 높은 투자하라는 것 맞습니다. 그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또 하나 투자하고 마음 편하기 이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렇죠. 내 돈이 들어가면 발벗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자산이 막 10% 20% 막 반토막까지 나기 시작하면 그렇죠. 마음 편하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정말 가장 쉽지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제 힐링 여행자를 보시면서 마음을 머니볼도 같이 보시고 하시면서 마음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제가 이제 일본 주식 아까 얘기 드렸을 때 이제 일본 이 엔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일본 엔화를 해지한 달러 투자 상품이 있어요. 네, 그게 뭐 제가 뭐 이거 세일즈하는 건 아니고 HEWJ라는 이제 ETF인데 저는 요거를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일본 주식 샀는데 엔화가 약세가 돼.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해지를 하면 손해를 안 봐요. 네. 손해를 안 보면서 일본과 그 미국의 금리 차가 5.5% 나잖아요. 이만큼 해지 이익이 생겨요. 연 5.5%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이 5.5%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환해지도 하면서 5.5% 플러스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게 이제 HEWJ이기 때문에 일본 주식을 요거를 좀 사고 싶은 생각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일본 상사 다 5대 상사를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사고 있는데 저는 그 논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자원 전쟁으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일본 상사가 굉장히 그런 쪽으로 투자를 이미 많이 해놨고 그리고 뭐 이머징 국가 특히 아시아 국가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머징 자체를 사는 것보다 일본 상사를 사는 게 괜찮은 그 아시아 이머징 국가 투자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원을 사는 거의 일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주식을 어느 정도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이사님 포트폴리오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 주식에 40%나 투자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주식을 오래 하셔서 국내 투자 위주로 많이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2천만 원은 신흥국, 그리고 2천만 원은 이제 한국 장기 채권, 그리고 또 포인트가 좀 재밌는 부분이 비트코인. 저희 예전에도 사석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이제 완전한 투자 자산으로 들어오겠죠. 지금 ETF로도 출시될 테고 분명히 이거 레버리지 2배, 3배 또 인버스 뭐 이렇게 또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이 부스트 되겠죠. 제가 궁금한 게 사람마다 생각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완전 해석이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제 여담입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을 때가 35만 원이었어요. 네.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에서 내 계좌나 내 자산이 해킹되거나 그러면 이게 컨트롤 타워가 이걸 다 해킹을 막아주잖아요. 비트코인은 아직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만 해도 아시죠? 어디 계좌 털어갖고 막 수백억씩 어디 비트코인 탈취해오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 해킹이나 사고가 없이 이런 사고에서 자유롭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신뢰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게 참 굉장히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딱 하나잖아요. 이거 오른다. 저는 생각이 네네네. 논리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뭐 부인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보는 논리는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말고 이제 다른 코인들이 엄청난 사태들이 있었죠. 뭐 루나든 뭐 FTX든 사태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중앙은행이 있었으면 개입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통화를 더 발행을 하고 뭔가 개입을 하고 이게 없잖아요. 그냥 망하잖아요. 그냥 루나 코인 자체가 그냥 소멸될 정도로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그때 많이 빠졌죠. 뭐 비트코인은 뭐 소멸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근데 비트코인은 이미 완성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발행량이라든지 뭐 내년에 그 생기는 반감기 이게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죠. 개입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아예 이 세계관이 달라요. 예, 세계관이 다르고 피어 투 피어.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송금을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송금 자체가 정말 이상한 해킹만 안 당하면은 이 자체 거래가 이 신뢰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예. 이 거래 자체가 안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전송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리고 거래소가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예, 관리가 안 된 게 문제지. 이 지금 암호화폐와 암호자산에 대한 이 메커니즘 자체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는 채굴을 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사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메커니즘이 그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정말 많은 피해자들도 만들어졌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이제 그게 다 성장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터넷은 정말 위험하다. 네. 그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도박하고. 맞아요. 저 그런 뉴스에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야동만 보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나쁜 거다. 그죠? 물론 그런 나쁜 점도 있죠. 네, 하지만 얼마나 또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암호화폐의 이 좀 혁신적인 이 금융 시스템, 그 중앙은행이 없는 시스템, 국가가 없는 시스템, 이 자체가 사실은 많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해서 결국은 제가 남미에 있는 뭐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코인의 거래를 통해서. 이런 정말 뭔가 혁신적인 기존의 금융권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뭐 자산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왜 정말 좋게 들리냐면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물론 악역을 맡고 있지만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네. 서민들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럼요. 그 서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잖아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돌아가는 건데 중앙은행이라는 게 100%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단점도 있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컨트롤 타워 자체가 없는 게 오히려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중앙은행이나 완전 우리가 모르는 미국 대통령 이상의 더 거대 세력들이 세계 경제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할 수가 없죠. 네. 누구도 장난을 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을 만든 게 결국 연준이 코로나 때 돈을 엄청 푼 거잖아요. 예. 비트코인은 돈을 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